플러스 강의 물방앗간 조지 엘리엇 지음 한혜경 이봉지 옮김 작품 해설 플러스 강의 물방앗간은 1860년에 출판된 작품으로 평자들의 통상적인 구분상 조지 엘리엇의 전기작품에 속한다. 화자가 돌고트 물방앗간 의자에 앉아 약 30년 전 과거인 1829년을 해상하는 형식으로 서술되며 오릭스 지방의 플로스 강가에 위치한 물방앗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공간적 배경인 세인트 오거스는 인근 지역에서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는 오래된 소읍으로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중인 마을이다. 마을의 이름은 벳사공 오그가 아이를 아는 여자의 간청대로 강을 건네주어 성모 마리아의 축복을 받고 수호 성인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는데, 전설처럼 과거의 세인트 오거스 사회는 인간에 대한 따스한 정이 살아있던 곳이지만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인정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세습적 간섭과 편견에 좌우되는 이 사회에는 과거의 전통과 점차 우세해진 새로운 산업 자본주의의 현실적 가치가 함께 숨쉬고 있다. 작가는 개미 같은 도슨가와 털리버가가 답답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두 집안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도슨가의 종교는 간섭적이고 신분이 높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존중하는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이 집안이 정신적으로 편협하고 간섭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문의 명예를 철저한 성실과 철저한 일, 그리고 인가된 규칙에 대한 충실과 동일하게 여기는 도슨가의 자부심은 몇 가지 측면에서 건전한 자부심으로 인정되며, 버터와 우유 밀죽을 잘 만들고 그걸 잘 못 만든다면 수치스럽게 여기는 도슨가 여성들의 실질적인 미덕도 함께 제시된다. 반면 털리버가는 너그럽고 따뜻한 애정을 지녔지만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다혈질적인 혈통을 지녔다. 그런데 편협하지만 실질적인 미덕을 지닌 도슨가 사람들은 대체로 세인트 오거스 사회에 잘 적응하는 반면 충동적이며 비현실적인 털리버가 사람들은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따뜻한 인정보다 실질적인 가치에 지배되는 이 사회의 특성이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톰과 매기는 각기 두 집안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매기는 여러 가지 특성상 털리버가 사람이다. 가령 머리에 뱀이 달린 작은 메두사라는 별명은 그녀의 충동적이며 도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격은 그녀가 어머니의 걱정을 듣고 충동적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린다거나, 금발 여주인공과는 달리 늘 불행해지는 검은머리 여주인공 이야기를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면서 고린을 필립 메이컴에게 돌려주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녀는 천성적으로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매기가 도슨가의 이모들보다 고모인 그리티모스를 더 따르는 이유도 비현실적인 성격 탓에 가난한 농부와 결혼하여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마음이 따뜻한 고모에게 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톰은 정직함과 부지런함, 검소함 등의 실질적 미덕과 전통적인 의무나 예의 등의 간섭을 중시하는 도슨가의 혈통을 물려받았다. 가령 톰이 깜빡 잊고 토끼를 굶겨 죽인 매기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죽은 토끼 일화는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편협한 도성가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반적 원칙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이 잘못된 도덕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만큼 톰은 상상력과 융통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대조적인 성격 때문에 매기와 톰은 계속 갈등 관계다. 이런 연결고리에서 도슨과 이모 부부들의 삶은 톰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초기 중간 계급 남녀의 삶을 반영한다. 비평가 주디스 뉴턴은 이들 부부를 신사계층 농부인 플립 부부, 은퇴한 양털상인 글레그 부부, 물방앗간 주인이자 소규모 땅을 경작하는 농부인 덜리브 부부, 새로운 산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재빠르게 출세하는 미래지향적 활동가인 딘 부부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작품은 남매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성장소설이라 하겠다. 그러나 어린 시절 남녀라는 젠더가 어떻게 형성되며 비슷한 환경에서 남매가 어떻게 다르게 성장하는가, 특히 강렬한 지적 동경을 지닌 매기가 크고 작은 자질을 어떻게 겪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여러 성장 소설과 다르다. 이제 남매의 어린 시절을 그린 1에서 3부, 집안의 파산으로 변하는 4에서 5부, 매기가 스티븐과 만나 서로 끌리는 6부, 그리고 홍수 속에서 톰과 함께 죽는 7부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1부터 3부까지의 묘사되는 매기는 큰 키와 검은 피부, 검은 머리 등의 외양과 영리하고 도전적이며 반항적인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여주인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매기 주변의 인물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중간계급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만을 강요한다. 어머니인 털리버 부인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딸의 얌전치 못한 행동에 걱정을 금치 못한다. 사회적 통념에 매인 도슨가의 이모들도 매기보다 의자에 앉혀놓으면 한시간이나 꼼짝 않고 앉아있을 정도로 순종적이며 예쁜 곱슬머리에 금발인 사촌 루시딘을 더 예뻐한다. 딸을 귀여운 꼬마라 부르며 아끼는 털리버씨는 매기의 영리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지나치게 똑똑한 딸의 장래를 걱정하기도 한다. 이런 복합적인 반응은 여자아이가 그렇게 똑똑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아마도 화가 될 거야 라는 말의 그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덜리버씨가 톰에 대한 교육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부른 지방 경매인 라일리 씨도 자신에게 데니얼 디포의 악마의 역사에 나오는 마녀 그림을 설명해주는 매기를 영리하다고 칭찬하기는커녕 여자애는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친다. 그뿐 아니라 톰과 매기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게 된다. 젊은 숙녀를 위한 퍼니서 양의 기숙학교에서 매기가 받는 교육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되는 반면 톰이 받는 교육은 집안의 중심 관심사로 다뤄진다. 아들이 자신보다 크게 출세하기를 바라는 털리버씨는 톰이 다닐 학교를 정하기 위해 라일리 씨의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처가 식구들을 부른 자리에서 톰에 대한 교육 계획을 밝히기도 한다. 이처럼 일부의 상당 부분과 스텔링 씨의 학교 교육을 다루는 2부 거의 전체에서 톰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묘사된다. 이와 같이 남녀에게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차등 교육의 결과 톰은 자신의 판단력과 성취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매기는 교육과의 기여의 결여 때문에 자신의 성취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다. 남매의 어린 시절이 소상히 묘사된 1부에서 3부까지 매기는 순종적인 여성을 기대하는 주변 인물들과 사회의 요구 그리고 차등 교육으로 인해 통과 갈등을 겪는다. 남매 관계를 더욱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는
털리버 씨가 웨이컨과의 소송에 져서 집안이 파산하는 사건이다. 집안의 파산 이후 톰에게는 일자리를 얻어 웨이컴의 빚을 갚고 가정의 재산을 회복하는 역할이 기대되며 그는 이 기대에 부응하여 딘 이모부의 회사에서 건면하게 일하는가 하면 법 제이 킹과 동업하여 큰 이익을 남겨 친척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매기에게는 이를 얻어 가정 경제를 재건하기보다 털리버 부인과 함께 집에 얌전히 있는 것이 권장된다. 4부와 5부에서 톰의 억압이 강화되자 반항적이었던 매기는 순종을 내면화하는 등 극단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집안의 파산 및 파산 이후의 정신적 물질적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버지와 오빠는 웨이컴에게 복수하기 위해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경제활동에 몰두하여 그녀의 내면적 욕구에 더욱 무관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파산으로 인한 극도의 내핍은 그녀의 물질적 결핍감을 증폭시킨다. 이 결핍감 때문에 갇힌 열정이 화산처럼 솟구치는 분노의 정점에 도달해 용암처럼 흘러넘치는 분노와 정오의 발작으로 그녀는 자신이 악마가 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느낀다. 그녀는 무력감과 결핍 그리고 격렬한 분노만을 느끼게 하는 현실에서 탈피하고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해줄 어떤 열쇠를 모색하지만 고작 현실과 책, 몽상이라는 이 세 겹의 세계만을 나름의 타겟책으로 찾아낸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남성적 지혜를 주리라 믿고 디적인 라틴어와 유클리드, 논리학 등 톰의 교과서에서도 윌트 스코처럼 위대한 사람에게 자기 형편을 하소연하는 현실 도피적인 꿈이나 집에서 도망치는 터무니없는 로맨스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한다. 이때 그녀는 법 제이킨이 갖다준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자기 체념과 자기 부정의 철학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 철학에서 자신의 현실 타겟책을 발견하고 위안을 얻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심오한 종교적 차원의 체념을 설교하는 이 교훈은 그녀로 하여금 여성에게 주어진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성취욕을 지나친 이기적 욕망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와 같이 캠피스의 철학은 매기가 어린 시절의 반항과 양보 중에서 후자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여성 순화의 도구가 되며 양보와 순종을 오히려 적극적인 가치로 이상화하게 된다. 즉 매기가 당대 사회의 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 이러한 매기의 변화는 이 한때 고집불통이 아이가 그렇게나 유순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반응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지극히 야심만만하고 반항적이던 매기는 그의 개종이라 할 만큼 순종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6부에서 매기가 루시의 비공식적 약혼자인 스티븐과 맺은 관계는 지금까지도 많은 평자에게 불만을 초래해 온 주제이다. 그런데도 매기가 스티븐에게 매혹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정황으로 제시되며 그들의 관계에는 만나는 시기와 그녀가 당시 겪고 있던 극심한 결핍감이 크게 작용한다. 가령 그들이 만나는 시점은 그녀가 2년간의 교사 생활에서 막 돌아온 직후이다. 그녀의 학교 생활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기쁨 없는 나날이었고 기에 거슬리는 모든 삐걱거리는 소음과 되풀이되는 사소한 잡무에 파묻힌 삼류 교실에서의 생활이었다. 매기는 필립이 경고한 대로 캠피스의 철학과 고달픈 교사 생활에 자족하던 수년간의 단련 끝에 욕망과 동경이 되돌아온 상태에 놓이며 루시의 집에서 유한 여성의 자유롭고 풍족한 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매기는
넉넉한 부와 신체적 매력을 지닌 스티븐에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끌린다. 그녀는 음악과 사치로 대변되는 그동안 굶주렸던 문화적 욕구와 세속적인 즐거움을 의식하게 된다. 더욱이 그들의 관계는 각자 상대방의 존재를 숨막힐 듯 그의 손끝까지 의식할 정도로 필립과의 관계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었던 성적 이끌림이 개입한다. 게다가 그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데다 장미유 향기를 풍기며 낮 12시에 한가롭게 빈둥거릴 수 있는 여유를 지닌 것은 세인트 오거스에서 가장 큰 착유 공장과 부두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기가 스티븐에게 끌리는 데는 하류 중간계급 여성의 정신적 물질적 결핍감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매기는 스티븐과 만날 때 감각적 해방에 자신을 맡겨 순간적으로 의지가 마비되기도 한다. 가령 매기는 함께 보트를 타고 노젓기를 배우다 발이 미끄러져 스티븐이 잡아주자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게 좋은 일이라 느낀다. 그녀는 겹친 우연으로 스티븐과 배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친 줄 알면서도 스티븐의 영향 아래 의지와 판단력이 마비된 채 무의식 상태에서 흐르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감으로써 스티븐과 마을을 떠났다가 닷새 만에 돌아온다. 그런데 이런 스티븐이 충만한 삶에 대한 높은 이상을 지닌 매기에게 어울리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스티븐은 아름답고 즐거운 모든 것을 열망하고 모든 지식에 목마른 매기와는 다른 부류의 인간, 즉 고귀한 정신이 결여된 인물이다. 한마디로 딘 이모부와 동업관계인 게스트 회사 소유주의 아들인 스티븐은 속물적인 인물로서 충만한 삶을 원하는 매기의 정신적 결핍감을 충족시키고 그녀의 자아 성취를 도와줄 배우자가 못된다. 매기가 모스 고모집까지 따라와 구원하는 그를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선의의 동경이나 톰과 루시, 필립 등과 맺은 가장 성스러운 유대, 즉 과거의 관계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그녀는 한 가지 분명한 자신의 임무란 다른 사람의 희생 위해서 내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밝힌다. 이 작품의 결말인 7부에서는 매기가 재차 구원하는 스티븐의 편지를 받고 톰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미래의 유혹을 느끼던 중 그날 밤 갑작스레 홍수가 밀어닥치자 톰을 구하고 그와 잠시 화해한 다음 남매가 손을 잡고 함께 익상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홍수는 후렴처럼 반복된 매기는 언젠가 물에 빠져 죽고 말 거야 라는 털리버 부인의 말이나 과거의 홍수에 대한 여러 사람의 언급, 세인트 오거스의 전설 그리고 마녀 이야기 등을 통해 꾸준히 준비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결말은 매기가 과연 계속 살아있다면 스티븐을 거절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작가가 매기의 열망을 존속시키거나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하여 이제껏 제기해온 매기의 문제를 우연히 닥친 홍수로 중단해버렸다는 느낌을 준다. 이 결말에 대해서는 부정과 경정의 입장이 있다 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홍수로 범람한 플루스 강에 떠나디던 거대한 목재 구조물에 부딪혀 남매가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마녀 이야기에 대해 물에 빠져 죽고 난 다음 마녀가 아니라고 판명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는 매기의 질문처럼 죽기 전에 매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는 톰의 새로운 인식이 그녀가 겪어온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결말은 부정적이다. 한편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매기에게 톰을 구하는 우월한 위치가 잠시 허용되며 그와 화해하고 죽는 자는 점, 즉 매기가 톰을 구조하며 목숨을 건 그녀의 구조 행위로 말미암아 남매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가 퍼붓는 밤에 혼자 보트를 저어
물방앗간에 있는 돔을 구하는 등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매기의 모습은 이런 긍정적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복선처럼 암시된 마녀 이야기와 결말을 관련지어 볼 때 매기는 죽어서 무죄를 입증하고 통과 하회도 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으며 이 화해 역시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남매의 화해를 유부남인 루이스와의 결혼 때문에 오빠 아이작과 불화했던 작가 자신의 정기적 사실과 관련하여 소원 성취적 반전으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있다. 어쨌거나 그들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자 모비명은 핵심 단어인 죽음에서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그들의 불화가 죽음을 통해 치유되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1부에서 5부까지 남매관계에서 매기가 겪는 갈등, 즉 매기의 강도 높은 반항의식과 여성에 대한 당대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만만치 않은 충동 사이의 갈등은 이 작품 내에뿐만 아니라 엘리엇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진폭으로 울려온다. 이 작품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도 강력한 페미니즘 작품으로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매기의 이와 같은 강력한 자아 성취욕과 반항 때문이라 할 수 있다.